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2019년 황금돼지의 해라고들 하죠. 기해년 이제 첫 번째 장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방송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정말로 다사다난이라는 그 네 글자가 정확히 딱 맞아떨어지는 2018년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2019년을 이제 시작하는 상황에서 희망도가 아마도 이 걱정이 정확히 반씩 교차하는 그 지점에 저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2019년 이 1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에 활용을 하실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 시장은 코스닥은 상승세 그리고 코스피는 다소간의 하락세로 시작을 합니다만 어쨌든 연말 연초에 이어졌던 주변의 해외에서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나쁜 소식보다는 조금은 관계 회복을 예고하는 그런 뉴스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국내외 자본시장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2019년을 규정할 몇 가지 이슈들 그리고 투자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키움증권의 홍춘욱 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연말 연초를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예, 제 오른쪽에 NH투자증권의 신환종 리서치센터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 잘 보내셨죠? 네. 예. 자, 두 분 어렵게 모셨는데요. 작년 연말을 조금 이슈별로 회고를 좀 해보겠습니다. 홍 박사님. 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증시를 비롯해 전 세계 자본시장을 억눌렀던 가장 대표적인 이슈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또 그 패권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었는데 작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비교적 오랫동안 통화를 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비교적 좋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어떤 거였습니까? 네, 가장 주되게 저희들이 그 인상적으로 받아들였던 문구는 서로 양보를 통해 가급적 협상에 합의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실무 협의를 또 해봐야 되는데 실무 협의가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앞으로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저도 또 이거에 대해서 시진핑 국가주석도 화답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면서 연말 글로벌 증시 훈훈하게 마감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지난해 연말 이미 12월에 핵심 쟁점들 몇 가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 2025 관련돼 있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의도적인 좀 배제 문제들이라든가 금융시장 개방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미 중국 쪽에서 의사를 가지고 자기들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본다면 결국 12월 글로벌 금융시장이 많이 빠지긴 했었는데 그 많이 빠지긴 했는 그 원인을 멀리 보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들이 여전히 잠복해 있다라는 게 컸겠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다른 요인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한 해를 이렇게 결산해 보면서 주식시장 차트 데이터 이런 걸 업데이트하는데 분기 기준으로 해서 미국 S&P 500 지수의 주가 상승률 순위를 1945년부터 그러니까 매 3개월마다 그러니까 3개월 단위 주가 수익률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이번에 그 미국의 그 4분기죠. 그러니까 9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의 주가 상승률이 14% 하락해서 역대 기준으로 해서 그 역사적으로 보면 12 정도의 하락률이었습니다. 참고로 24일 날 저점이었던 때를 이 몇 년치를 본 거죠? 이제 그 3개월 주가 상승률을 아니요, 그러니까 쭉 이제 데이터를 1945년부터 45년부터니까 이게 한 80년? 80년 이상 80년 가까이 되는 데이터를 갖다가 10이에요? 10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기 나와 있지만 그 직전 그 최절정이었을 때는 마이너스 17, 18%까지 갔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1970년대 초중반 이후 한 5위, 6위권 정도까지도 주가 하락률을 장중 기록했다가 연말에 다우지수부터 시작해서 한 4%씩 올리면서 지금 주가 상승률을 맞아요. 며칠 동안 반등을 해서 이나마 이렇게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너무 역사적인 데이터들이 재밌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많이 빠졌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런 거 전분기 대비 하락률 이런 거 조사해 보면 네. 1974년 역시 닉슨 대통령 사임하고 난 다음 시작됐던 불황이 제일 압도적인 주가 하락률이었고 예. 그때가 보면 한 달 그 한 분기죠. 3달 동안 무려 26% 하락한 적이 있었다. 저 제 위에 있는 예. 그 한 분기 26%라니까 이게 참 저게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하락률이고 그러네요. 저게 또 문제가 됐던 게 닉슨 대통령의 사임도 사임이었지만 저때 제1차 석유 위기 발생했잖아요. 예. 그래서 영키프르 전쟁 끝난 다음에 저 아랍 국가들이 화가 났죠. 아니 저 이스라엘 지원한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 금수하겠다. 네. 저때가 그 벌어졌던 연쇄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또 저때 미 연준이 아시는 것처럼 제때 금리 인상해서 인플레를 막지를 못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던 거고요. 2위는 뭐 블랙먼데이입니다. 그러네요. 바로 1987년. 한눈에 블랙먼데이고요. 3위는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이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예, 리만 네. 사태 9월 15일을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9월 말 대비해서 12월 말 주가 상승률을 가지고서 살펴본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뒤로는 뭐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62년도 하나 이야기해 둘게. 케네디 대통령, 고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저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 아, 그렇군요. 예, 그 급급의 하락률이 이번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장중 기준으로 해서 5위였거든요. 네. 그래서 24일 장중 기준 5위였고 이제 그거에서 좀 반등을 한 나머지 이제 하락률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제 10위권으로 그렇군요. 내려나긴 했지만 이번 역사적인 주가 하락이었다라는 게 첫 번째 예. 놀라움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뒤에 어떻게 움직였냐가 사실 더 궁금하잖아요.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분기 단위로 급락한 이후에 그 다음 분기는 어떻게 맞습니다. 되냐. 예, 그게 저희가 궁금해가지고 예. 물론 뭐 한 달, 3달 정도는 등락이 예. 엇갈리더군요. 그런데 1년 지나고 보니까 두 차례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수익이 나더라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 두 차례는 어떤 거냐? 1973년, 74년에 있었던 닉슨 쇼크가 예. 가장 유명한 장기적인 주가 하락의 시기였고요. 예. 두 번째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1년 9.11 테러까지 이 시기가 또 한 번 주가에 그렇군요. 있어서 상승 탄력을 억제했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21차례들 중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아는 이번에 기록했었던 2018년의 폭락은 아직 1년 남았으니까 모르고요. 예. 나머지 20차례의 경험들을 살펴보니까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주식시장의 가격 상승률이 연평균 그렇군요. 13% 정도 오르더라. 음. 굉장히 놀라웠고요. 특히 3년 상승률을 보시면 무려 33%. 그리고 5년 상승률을 보니까 60% 정도 되더라라는 거죠. 결국 이 사례는 우리한테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는 거죠. 첫 번째, 주가 하락하기 전에 피할 수 없다면 일단 주가가 폭락했을 때는 과거 역사적인 경험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예.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외도 있더라. 예외가 언젠가 하고 봤더니 73, 74년처럼 정치적 충격과 외부 충격이 함께 함께 왔던 왔을 때. 또 2000년처럼 2000년 정보통신 거품에 이어서 9.11 테러라는 외부 충격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굉장히 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1년이 지나도 하락하는 경우가 있지만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뭐 하락률들, 이런 역사적인 하락률들을 살펴보면 그래도 승산이 더 많은 게임이다.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게 왜 이러냐 생각해보면 우상향하는 흐름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식시장에 인플레이션이 첫 번째 존재하고 두 번째는 정부의 대책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73, 74년은 닉슨 대통령 쇼크였고요. 사임에 따른 정책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던 시기. 또 2001년 9.11 테러는 뭐 우리 아시는 것처럼 아무도 예상 못한 충격이 금리 인하를 동원한 정부의 대책을 다 그렇군요. 헝클어뜨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제외하고 본다면 적어도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벌어질 때 저희가 뭐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출현하고 특히 연준이 잘만 대응해 나간다면 시장의 충격은 일시적인 충격으로 끝날 가능성들은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홍춘욱 박사께서 보여드린 그 차트에 보면 3년 수익률, 5년 수익률은 대체로 다 플러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주식시장이라는 게 긴 시계열로 보면 대체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장기 수익률은 당연히 플러스가 나는 건데 급격하게 많이 빠진 분기 다음에 1년은 굉장히 시사점이 있군요. 역사적으로 1974년이 마이너스 26% 4분기에 기록했는데 그 다음 1년은 플러스 32%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시기였다는 것도 네. 감안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해도 재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좀 가져보고요.
자, 미국 얘기에서 유럽으로 좀 옮겨가야 되는데 우리 신환종 센터장께서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출연하셨을 때 1월 증시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것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다. 그중에서도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 주의 환기를 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뉴스 플로우가 연말에 나오더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 브렉시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그 브렉시트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냐 그거라기보다는 예. 이제 저희가 너무 미국과 중국이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예. 그 1월, 2월에는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까 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제 경기 그 급락하고 나서 주식 급락하고 나서 이제 회복의 사이클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예.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 경제 사이클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예. 어떨 때는 정치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사이클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 경제가 섞여 있는 사이클들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70년대 초반 또는 2000년대 초반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그 사이클을 정치적인 이슈 또는 지정학적 이슈가 압도할 때 예. 지금은 작년부터는 2018년부터는 제 생각에는 경제 사이클보다는 예. 정치 사이클이 또는 지정학적 사이클들이 그 경제 사이클을 압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브렉시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렉시트 자체는 지금 가닥을 잡지 못하고 그 1월 한 15일 전후해서 예. 다시 한번 그 의회가 비준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할 텐데 예. 아직까지도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 뒤로 바뀐 게 하나도 없고요. 그 메르켈과 유럽에서는 뭐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메이는 지금 하나씩 단속을 해가고 있긴 한데요. 1월 15일 전후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혼란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3월 29일까지 일단 나가야 되는데 예. 그 갈피가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1월에는 미국의 셧다운과 더불어서 그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지금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점점 올라오게 되면서 유럽발 혼란을 잘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워낙에 미중의 우리의 주의가 2018년 내내 집중이 돼 있었고 또 연말에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셧다운이라는 악재가 우리의 주의를 이제 집중시킨 반면에 사실 유럽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관심사에서 조금 멀어져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보니까 이 노딜 브렉시트도 만만치 않은 그런 파고를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신 건데 1월 내내 한번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죠. 잘 좀 풀어져 나갔으면 좋겠는데. 자, 홍춘욱 박사님.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연말 연초에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뀐 이유도 올해 연준의 스탠스가 좀 바뀔 것이다라는 시장 전망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예, 네. 이거 정말 너무 드라마틱해서 네. 아까 그 신한종 센터장이 잘 예. 이야기하신 것처럼 유럽 쪽에 뭐 매번 이벤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연준이 1월 말에 또 FOMC가 다가오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될 이벤트인 예. 것 같습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느냐 하면 진짜 미국 국고 10년물 금리 떨어진 거 보니까 그러게요. 저게 3개월 만에 마이너스 16.09% 떨어지는 건 가격 저만큼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장기채 사신 분들이 제일 연말에 예. 행복하신 분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차트고요. 저도 예. 그림 하나 준비해 왔는데 예. 이 바로 뭐냐 하면 이제 그 연방기금 선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그 회의가 1년에 4차례 중요한 회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전망도 수정하고 점도표 발표하는 회의가 예. 1년에 이제 3, 6, 9, 12월 이렇게 분기 말마다 한 차례씩 존재하고 이제 그 분기 사이에 한 45일 텀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회의가 있어서 1년에 이제 8번 정도 회의가 있는데 예. 저 보시면 저 파란 막대는 뭐냐 하면 2.25에서 2.5% 현재 금리죠. 예. 그렇죠. 현재 금리로 그냥 다음번 회의에도 금리가 동결될 확률을 가격에 지금 반영돼 있는 거죠. 저게 예. 이제 돈을 걸고 하는 거니까 이 정말 무서운 거죠. 선물이니까 가격 변화가 계속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또 만기가 되면 예. 청산이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저거는 그냥 그 애널리스트들이 저렇게 될 거다가 아니라 예. 선물 시장에 반영된 거니까 지금 돈 걸고 예측해 보는 거예요. 예, 그 저 시장도 또 엄청나게 큰 시장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예. 몇몇 뭐 주체들이 이렇게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놀라운데 이제 분홍 막대가 이제 오늘의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예. 저게 뭐냐면 금리 한 차례 올리는 걸 반영한 확률인데 예. 3월 회의에서 금리 올릴 확률이 몇 %냐? 11%예요라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지난 12월 달 FOMC에서 예. 점도표를 발표했잖아요. 그 점도표가 예, 예. 뭐냐 하면 연준 여러 보팅 멤버들이 우리가 내년에 금리를 연말에 몇 %를 갖다 놓겠습니다라는 보팅에서 2차례요라고 다들 한 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3월 회의에 금리 인상한다는 분이 11%, 6월 회의가 누적치거든요. 저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월 혹은 6월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확률이 되는 거잖아요. 저게 이제 두 번 올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 20% 그러니까 3월 회의에서 금리 올릴 확률이 11%고 6월 금리를 올릴 확률이 9% 정도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저게. 예. 그렇게 되고 9월 회의가 돼야 25% 되는데 0.5%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그런데 12월 회의 때는 24%네요. 왜냐하면 이제 두 차례 올린다라는 분들이 오른쪽에 예. 4%로 나오면서부터 아하, 약간 줄어든 면이 빠져 있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체 시장 참가자들의 단 4%만이 내년 금리 2번 올려요라고 답한 거죠. 그리고 또 베팅을 한 것입니다. 25% 어간만이 내년에 한 번 정도 올릴 한 것이다. 번이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70% 정도는 한 번도 안 올린다는 뜻이네요. 그런 분들도 계시거나 예. 여기는 이제 숫자는 저희가 안 적었지만 예. 이게 정확하게 숫자가 딱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인하도 있습니다. 인하도 있어요. 예. 이야.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저 표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확률만 계산해 놓은 예. 건데 사실은 금리 인하 확률을 하반기에 있어요라고 해서 저 숫자가 마지막 숫자가 잘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너무 놀라워가지고 저희 이코노미스트한테 여기 숫자가 안 맞는데 데이터 한번 다시 검토해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10% 이상의 확률로 금리 인하를 좀 치르시는 분들이 나왔다. 예. 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큰 실수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그 포워드 가이던스를 비롯해서 연준들이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금융시장 참가자들한테 적정하게 충격 주지 않고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저걸 만들었는데 예. 뭐 정보 전달을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시장의 기대는 정반대로 갔다라는 거니까 예. 이건 상당히 연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이 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그렇군요. 있겠고요. 물론 아직 한 달이나 거의 한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그렇지만 일단 현재까지 금융시장의 예. 참가자들의 흐름, 특히 연말에 왜 분위기 바뀌었어요?라고 어떤 분이 물으시면 미국이랑 중국 간에 전화 통화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채권시장 참가자들이 정말 신뢰할 만한 적어도 가장 신뢰할 만한 예측 변수를 할 수 있는 선물 시장의 확률이 드라마틱하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볼수 그런데 있어요. 투자자 여러분, 미국 선물 시장에서 국채 선물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치가 저렇게 낮게 반영된다라는 게 일견 보면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런 시장의 전망을 뒤집어 버리는 연준의 결정이 나왔을 때 시장은 또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신환영 센터장님. 네. 이 금리는 저렇게 낮춰지고 있는데 이른바 채권 시장에서의 상대적인 위험 투자 자산이라고는 회사채 시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아까 2019년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들이 예. 채권 시장은 실은 주식 시장 참여자들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다른 시장에 대해서 견해가 좀 다르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작년에 미국 성장률이 한 3% 전후, 올해는 한 2.5% 전후, 예. 2.3에서 2.5, 내년은 한 1.9% 예. 잠재 성장률 근처거나 하회하거나. 그래서 예. 채권 시장은 이거 야구로 치면 지금 9회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한 번 기회가 있겠지만 채권 시장은 이거 해봤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 드는데요. 예. 실은 이게 그 채권 시장은 특히 회사채 시장은요. 예. 자금 조달의 문제가 여기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은 작년 연말에 미국 예. 주식 떨어졌지만 실은 그 이상으로 그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는 국채와 회사채 금리 간의 차이. 그러니까 안전 자산과 채권 시장 내 위험 자산 간의 차이. 네, 이게 엄청나게 벌어지면서 예. 이거 기업들 펀딩 조건들이 기업 환경이 되게 나빠지겠구나. 이거를 반영이 돼서요. 4분기에 아마 주식 시장 터진 것만큼 많이 터졌었는데요. 그래요. 그게 이제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저희들이 이거를 보면서 이제
부채가 그동안 10년 동안 너무 많이 풀렸었는데요. 예. 이 문제가 이거 경기도 천천히 둔화되지만 더 나빠지는 것 아니야라는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튀어나왔었는데요. 예.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글로벌 부채를 한번 쫙 펼쳐보면요. 10년 동안 많이 늘었던 게 첫 번째는 미국 부채가 제일 많이 늘었긴 했는데요. 예. 5년 동안 디레버리징을 하고 그리고 5년 동안 가파르게 늘어서 실은 더 늘었던 상황이고요. 예. 회사채는 실은 많이 줄었고요. 예. 옛날보다. 금융 쪽은 금융과 국가가 더 늘긴 했는데 예.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 부채는 5년 동안 디레버리징을 했기 때문에 한두 개 또 몇 개 기업들이 쓰러진다 하더라도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부채다라고 판단합니다. G가 세계에서 아주 유명했던 그 재결치 G가 한때 트리플 A였는데요. 네. 트리플 B 플러스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회사채 등급 기준으로 트리플 B 플러스면은 우리 국내 기업 기준으로는 우리 국내 기업의 해외 레이팅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회사가 됩니까? 현대차 정도 됩니까? 네, 비슷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기 해외 트리플 B가 국내 더블 A 정도에 이제 네. 수렴한다고 네. 똑같지는 않은데요. 예. 그걸로 볼 수는 없겠지만 트리플 A는 위대한 진짜 등급인데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트리플 B 플러스 정도로 떨어질 정도면은 한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트리플 A들도 미국에서는 실은 모르겠다는 얘기들입니다. 예.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테슬라가 위험하다 어쩌다 그다음에 레버리지 바이아웃 같은 LBO 같은 M&A를 하게 되면서 등급이 트리플 B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예. 스프레드 확대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한두 개 문제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미국 회사들은 그렇게 퀄리티가 나쁜 건 아니다. 예.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뱅크론 또 뭐 이런 스프레드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가 오히려 늘었으니까 올해부터는 이 늘어난 스프레드를 천천히 담아가자라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보기에는 국내 주식 채권 이게 실은 되게 빡빡하기 때문에 해외 투자하실 때 이런 것들을 올해 잘 보시면은 중위험 중수익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은 걸로 보는데요. 글로벌 부채 중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채는 역시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그리고 시장 체제 편입되고 나서 제대로 조정을 한 번도 못 해봤기 그렇죠. 때문에 거의 2019년 올해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중국이 아닐까. 미국 중국 간의 문제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문제도 그렇고 실은 작년에 우리가 그 예상하지 못하다가 한 방 맞은 것들이 실은 이런 이슈들이었는데요. 올해 이 문제가 어떻게 잘 진행되느냐가 이 초미의 관심이 이 부채가 집중이 되고 있는 중국의 부채 이 문제. 그 나머지 실행국들은 실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지금 중국의 해외 회사채 발행 규모를 보고 계시는데 2017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고.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고요. 또 3조 달러가 넘어가는 외환보유가 있기 때문에 해외 회사채가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래서 중국의 부채는 거의 로컬 부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같은 98년 같은 외환위기 스타일의 이슈가 아니라 일본식의 좀비 기업이 생겨서 성장이 둔화되는 방식, 자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식.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신환종 센터장께서 미국 시장에서의 회사채와 국채 간의 스프레드가 지난 4분기 특히 연말로 오면서 급격하게 늘었다가 지금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이 미국 주시장을 비롯한 전 세계 주식시장의 향배는 이 스프레드와 굉장히 밀접하게, 왜냐하면 이 자본시장에서 이 기업들의 조달 코스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조달할 수 없는 기업들이 얼마나 느는가, 이것들을 보시면 주시장의 강세 약세를 판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는데, 올해는 저희 증시란에서도 그런 지표들 여러분께 자세히 좀 자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홍춘욱 박사, 그리고 NH투자증권의 신환종 센터장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전화 말씀 들으시고요. 후반부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홍춘욱 박사, NH투자증권의 신환종 센터장과 얘기 이어가죠. 자, 연말 연초에 나왔던 뉴스 중에 우리가 좀 구분해서 들어야 될 뉴스 중에 수출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또 수출이 뭐 좋았다 이런 뉴스인데 뜯어보면 내용 좋지 않습니다. 내용은 좋지 네. 않다. 겉으로 보기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연간 뭐 이런 게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예, 6천억 달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헤드라인을 네. 뽑는 신문도 있고 내용은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예, 원산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봐야죠. 예. 예, 그
연간으로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6천억 달러니까요. 예. 세계에서 7번째 일이고요. 더 나가서 아직 숫자가 안 나왔지만 2018년 연간 통계를 한 2달 지나서 확인해 보면 예. 세계 6위 정도 아니겠나.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예, 빅4 다음에 네덜란드가 중개무역 국가인 네덜란드가 있고 예. 그다음 한국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빅4라는 게 어딥니까? 이제 넘버원 수출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 그다음에 예. 미국은 뭐 빠질 수 없고요. 예. 그다음 독일, 일본. 일본. 그러니까 이 네 나라는 앞으로 몇 년 안에는 우리가 도저히 이거 못 잡을 것 같은 네덜란드에 뭐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이쪽 쪽에서 거쳐가는 무역이 많으니까. 예, 특히 노틀담이 이제 예. 그 운하까지 또 예. 끼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쪽은 뭐 중개무역 국가로서 역할을 예. 하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그 유럽 경기 여건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가시권에 두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국, 미국, 독일, 일본은 사실 인구도 인구지만 그렇죠. 경제 규모가 너무 큰 예. 나라들이라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잡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몇 년 안에 5위는 노려볼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수출을 기록했다는 건 호재인데 문제는 이제 12월 수출이 별로 안 좋았어요. 예. 12월 달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 정도 줄었는데 예. 내용이 안 좋았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좋은 뉴스부터 먼저 할게요. 먼저 자동차랑 선박 수출은 늘었습니다. 예. 그 2018년 내내 정말 골칫거리였잖아요. 그렇죠. 선박과 자동차 수출 이쪽만 빼고 보면 두 자릿수 수출 증가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그동안 고생하던 이 두 업종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박은 뭐 당연히 저 수주까지 지금 세계 1위를 탈환했다고 하잖아요. 예. 아직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으니까 이제 아마 탈환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정도면 2019년에도 좋은 거죠. 여기서 올해 2019년 수출 놓고 보면 선박이 앞으로 좀 도움이 된다. 두 번째가 팰리세이드 붐에서 보는 것처럼 SUV 없어서 정말 고생하던 자동차 업종이 드디어 이제 조금 바닥을 치고 특히 지난 2분기 숫자가 너무 처참했었는데 예. 3분기, 4분기로 하면서 월간 데이터를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이벤트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우상향이더라. 이런 측면에서 올해 상당히 이쪽이 좋아 보이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첫 번째는 이게 그 화학 업종이 이제 단가 하락의 압박을 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유가 빠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제 유가가 뭐 한때 80불에 있었던 게 지금 40불 추니까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50%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50% 빠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수출 제품 가격은 뭐 납사나 뭐든 다 에틸렌이든 전부 이게 원자재 원유 조달 가격에 스프레드를 붙여서 나가는데 아무래도 가격 하락하게 되는 데는 비싼 값에 들여왔던 걸 싼 값에 팔아야 되는 압박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물량을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진출 못 하겠죠. 이제 두 번째가 이 바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또 최고 높은 비중, 아직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습니다만 대략 17에서 19%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인데 예. 이 반도체 수출이 이제 드디어 2년 만에 8.3%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예. 이제 정부 당국자들은 뭐 일시적인 그 재고 조정이라든가 또 주문하시는 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데이터 센터들에 있어서의 어떤 약간의 뭐 그 설비 조정 이런 것들 때문이지 내년 전망 나쁘지 않다라고 코멘트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는 거. 결국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충격은 석유 산업이라든가 화학 산업들이 또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3%를 크죠. 차지하는 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품목인데 여기 쪽에 일단 수출 단가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생긴 것. 더 나가서 반도체가 어려워진 것. 그리고 지역별로 봤더니 미국이 22%, 그리고 일본이 0.7, EU가 22% 증가하는 등 선진국으로는 굉장히 잘했어요. 좋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 수출이 마이너스 13.9% 나왔다. 그래요. 결국 이제 걱정하던 게 좀 있는 거죠. 우리가 미중 무역 분쟁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사실 선진국 향으로는 오히려 우리가 이거 호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중국 향 수출이 좀 부진해지면 이 아무래도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생산 설비들을 중국에 이전해 놨는데 중국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위축되는 경우 대중국 향 수출이 위축되는 경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성장이 나오기 어렵지 않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 있다. 즉 시장에 보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좋은 소식 더 나가서 미국의 그 연방기금 선물 흐름만 보면 이거 상당히 좋은데 직접적인 이제 기업의 실적에 바로 와닿는 수출 쪽 통계들은 참 그간 우리가 참 잘해왔는데 드디어 12월에는 아쉬운 부분이 좀 생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12월 한 달만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정말 이제 변곡점인지 그런 두려움을 1월 초에 우리 수출을 보면서 이제 걱정도 되고 또 분간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중 그
수출이 그렇게 급락을 했다. 그 얘기는 사실 중국이 일단 고통스러운 국면으로 갔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밖에서 볼 때 이 중국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극단적으로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한 너무 과도한 위기론 이것도 경계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야 중국은 시스템상 그렇게 위기로 갈 수가 없다라는 너무 낙관적인 그런 관점도 동시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신센터장께서는 중국을 어떻게 조망하고 계십니까? 네, 작년에 2018년까지 이제 여의도에 계신 우리 예측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앞으로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은 중국이 이제 뭐 10년, 20년 뒤에 패권 국가가 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중국으로 당연히 가야 되고 이렇게 기업과 뭐 금융 투자하시는 분들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2018년 중반부터는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과연 중국이 10년 뒤, 20년 뒤에 그렇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퀘스천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뷰들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중국이 예상했던 6% 초반의 어떤 성장률이 저희들은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예. 원래 6.5, 6.2 하기로 했으면은 맞추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 보조 정책들로 증치세율 인하 또는 뭐 여러 가지 세율 인하 정책들이 여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비 부양책으로 여러 가지 뭐 수입 관세를 인하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소비 부양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도시 지하철 같은 철도 건설 같은 인프라 투자도 더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지준율도 내리면서 통화 정책도 쓸 겁니다. 그래서 6.2% 이 정도 맞출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맞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문제들 여러 가지 디레버리징과 이런 문제들 홍 박사님 계속 누누이 강조하셨던 그 효율성들의 문제가 쌓여 있는데 지금 디레버리징을 제대로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다 그냥 스톱돼 버린 상황. 예. 이대로 가서 올해 6.2%를 맞히는 게 이렇게 가는 중국을 우리가 편하게 보고 투자할 수 있느냐라는 심각한 문제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이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외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압박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국이 상당히 불확실하고 지금 지표로도 아까 우리 수출 데이터들이 잘 안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중국에 집중적으로 이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부터 다변화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몇 년간 이 다변화를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아픔들 다변화라는 게 사실은 말이 좋아서 다변화지 그 과정 중에는 아주 고통스러운 비용의 증가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2012년까지 실은 이 12년부터 한 15, 6년까지 주식이 거의 박스였었죠. 그때 제대로 규정하지 못했던 이슈를 갖다가 예. 2017년만 이렇게 예. 업 됐다가 다시 지금 돌아온 상황들인데요. 그렇군요. 지금 저희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 수출 데이터는 올해 이게 그렇게 좀 편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지난 연말 이렇게 주가 흐름들 개별 종목들을 쭉 관찰하면서 느낀 게 중국이 아닌 그 외의 지역, 예를 들면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 어느 지역이라든지 비교적 괜찮다고 하는 인도에 미리 진출해서 거점을 확보하고 시장에 침투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견조하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장과 생산 근거지의 다변화에 따른 코스트를 미리 반영해 놓은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어떤 주가의 향배도 올해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수출이 12월 달에 질적으로 좀 안 좋아졌다, 이 걱정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사실은 수출 지표로만 놓고 보면 올해 나쁘지 않았는데도 주가는 빠져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수출 증가율은 명확하게 올해 안 좋아질 게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전망이고 어쨌든 이 통계라는 게 전년 동월 대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수출 전망이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을 할지도 궁금하단 말이에요. 좋지는 않죠. 네. 일단 뭐 우리 시장이 지금 믿을 수 있는 건 두 예.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책 변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내내 우리를 괴롭혔던 미연준이 조금 이제 발톱이 약해질 거다. 그렇죠.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도 완화될 거다라는 어떤 보면 정책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일단 지지를 12월에 해줬던 요인이고 이제 두 예. 번째가 싸다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역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데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2018년 200조 이상 낸 것 같은데도 그렇죠. 주가가 빠져버렸으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은 말할 필요가 없는데 요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 선은 코스피의 영업이익 전망률에 대한 이제 추정치 변화입니다. 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수출 파란 선이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시기를 맞이하면 뭐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들이 그렇게 좋은 적이 잘 없었다라는 예. 거고요. 물론 이제 저는 뭐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또 2014, 15년처럼 마이너스 기록한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7%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선박이었고요. 또 그 못지않은 비중, 특히 부품까지 감안해 보면 훨씬 더 비중이 큰 자동차 쪽에서 일단 긍정적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호재로 봐야죠. 다만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2017년 기준 한 17%, 18년 기준으로 한 19% 정도를 차지했던 반도체 쪽에서 이제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특히 애널리스트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한 1분기 정도까지는 재고 조정이 더 이어질 것 같아요라는 글쎄요. 답변들이 많이 나오니 예. 아무래도 수출 증가율의 숫자 그 자체만 보면 2018년 상반기 좋았잖아요, 사실. 그럼 보면 상반기 2019년 초에는 수출 통계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이 있다. 즉 외부 변수만 놓고 보면 시장의 탄력은 상당히 강할 것 같은데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작년에 가졌던 우려들이 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좀 브레이크를 건달 거예요. 상단을 좀 제약하는 요인들은 이쪽 부분에서 나올 여지가 있고 특히 아까 신 센터장 이야기하신 것처럼 중국 지표 발표될 때마다 좀 떠는 특히 지난 11월 달 중국 산업 생산 나오고 난 다음에 그날 많이 빠진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뭐 선진국 쪽 지표도 중요하지만 예. 중국 관련돼 있는 각종 통계 지표 특히 3월에 양회 이제 준비하면서 각종 나오게 될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돈을 쏘느냐 이런 쪽 관련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이 시장을 이겨내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 센터님 또 한 가지 모두의 우리 홍 박사께서도 이제 연말 연초에 미중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작년보다는 좀 개선되지 않겠나라는 기대도 있는 반면에 본질적으로 이것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그런 입장들도 굉장히 견고하게 있단 말이죠. 그 관계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저는 그 기본적으로 이게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예. 아주 박터지게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기랑 단기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은 2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올해는 선거가 없습니다. 내년에 있죠. 근데 그렇죠.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1.9%, 잠재 성장률을 하회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 어쨌든 상황이 나쁜데 대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모두의 경제 사이클은 올해가 좀 낮고 내년이 안 좋은데 예. 정치 사이클은 어떻게 갈 거냐. 제가 트럼프라고 한다면 올해 아주 여러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죠.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에 대한 전략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장기로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서 저는 트럼프와 미국의 목표가 단순히 경고가 아니고요. 함부로 패권을 도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확 누르는 것들인데 그거는 뭐 금융시장 개방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드는데요. 1단계로 올해는 얻어낼 수 있을 것만큼은 많이 얻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게 네. 아까 제조 2025 등 또 뭐 저 지적재산권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도적인 수준을 높이는 거죠. 그다음에 무역수지 우리 뭐 1,000억, 2,000억으로 이제 1,000억으로 무역수지 축소하겠어. 받아낼 걸 다 받아낼 것 같습니다. 올해 네. 내내. 그래서 압박을 계속하면서 올해는 실은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롤러코스터가 막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연말부터 내년부터는 선거 모드로 들어갑니다. 일단은 다 받을 건 받고 한 1년 쉬는 겁니다. 그럼 이제 1단계로 받을 건 받고 하니까 트럼프한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2020년 대선이 끝나면 민주당 대통령이 됐건 공화당 대통령이 됐건 간에 이제 2단계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부족한 것들 제대로 했어? 안 했어? 그다음에 남중국해 또는 대만 또는 뭐 인권 뭐 여러 가지를 클래스를 이제 수준을 높여서 더 강한 압박들이 수년 또는 마윈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몇십 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치 사이클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올해는 요것들이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해는 정치 사이클 이런 문제들이 경제보다 조금 우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작년, 올해는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긴 안목으로 보면 여러분들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일단
내년 내후년 걱정은 좀 미뤄두시라고요. 왜냐하면 2019년 오늘 첫날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미중 관계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사이클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2018년도에는 뭘 요구하는지를 몰라서 지금 헤맸는데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요구가 나올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의 불확실성은 제거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듣겠습니다. 자, 두 분께 마지막으로 한 1분씩 드릴 텐데요. 1월 이제 시작하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그리고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다 감안하셔서 간단하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조언을 좀 듣겠습니다. 홍 박사님. 네, 저는 역풍이 순풍으로 바뀌는 측면 중에서 여러 가지가 기대되는데 가장 그래도 확실한 거 하나는 있지 않냐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주식시장에 역풍이 되는 측면들도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올해는 순풍이 되는 면들도 상당히 많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책 관련 변수들에 대해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저는 그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3기 신도시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광역교통망의 건설을 또는 촉진시키겠다라는 정책 변수를 보면 일단 정책의 흐름이 이전에는 어떻게 본다면 좀 견실하게 또는 어떤 정책의 방향이 약간은 부양 쪽보다는 구조조정에 맞춰져 있다면 부양으로 바뀐다라는 측면에서 그쪽 관련돼 있는 기조 변화 또는 이에 따른 수혜에 대해서도 올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한종 선생님. 예, 저는 일단 올해가 여러 가지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마 그 투자 여러분들이 일단 기대 수익률을 많이 낮추고 그 안전자산인 금과 또는 달러 채권 이런 것들을 한 30% 내지 한 50% 정도 가져가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뭐 저희 국내외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된다면 혹시라도 시장이 지금보다 더 나빠졌을 때 예. 이때 바로 유동성이 높으니까 현금화해서 또 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이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돈이 있기 때문에 국내 말고도 이쪽 이슈 말고도 전 세계 뒤져보면은 괜찮은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그런 기회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 저희가 리서치를 할 때 거의 경제 데이터를 위주로 너무 하다 보니까 실은 정치적이고 지정학적 이게 너무 실은 반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뒷북 얘기도 많이 듣는데요. 올해는 그런 것들이 많이 투영이 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저희도 분석 플러스에서 여러 가지 사회면, 국제면 이런 거에 나오는 것들을 복합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정치 경제적으로 기회를 찾는 이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한종 센터장께서 그런 기여를 좀 많이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키움증권의 홍춘욱 박사 그리고 NH투자증권의 신환종 센터장 두 분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개장 첫날부터 사실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의 시장이 연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다소간의 이 반등세를 보였던 주시장이 일단은 숨 고르기 그러면서 코스피의 약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방송을 마감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시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요. 또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비롯한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라는 게 사실 1년하고 2년하고 또 한 학기하고 두 학기하고 말 일이 아니라는 게 우리의 투자에 관련된 숙명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잘 조정하시고 신한종 센터장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의 어떤 스펙트럼을 좀 넓히는 그런 한 해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새해 첫날 보내드린 증시라인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19년 내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